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목요일 스픽스 최지은의 정치본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이슈가 굉장히 많고 굵직한 것들이 터져 나왔는데요. 그 이슈부터 정리를 하고 게스트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에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를 하고 결정하겠다라면서 다소 심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장중에 5,019.5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스피 5,000 시대 임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실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은 한두 달 이내에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정말 원달러 환율이 나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하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민의힘 정규 유착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에 신규 책임당원 19만 명의 명부를 신천지 교인 명단과 대조하라라는 제안까지 했는데요. 특정 종교와 정치권과의 유착, 특히 국민의힘과의 유착 관계,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커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분은 조성은 작가, 은자매 조성은 작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슈가 이것저것 많이 터져 나와서 좀 정리할 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소식인데 저도 좀 갑작스럽게 들리긴 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혁신당에게 합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이유, 배경 직접 화면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가치를 말했습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 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 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의 합당을 위하여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조성은 작가, 지금 정청래 대표의 워딩을 요약을 하자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시대정신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같다. 그리고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합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쪽으로 요약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시기적으로 갑자기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 이 상황을 예측을 하셨습니까? 저는 제 개인 방송에서는 사실 그 지난 대선부터 합쳐라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왜냐면 저는 사실 대선 후보를 그 조국혁신당이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이제 단일 후보가 나와야 되고 뭐 경선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방향성 그렇게 가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는 늦어도 그 선거 전에는 이런 그런 방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오늘이었다라는 부분들은 예상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징후들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징후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징후가 있었을까요? 그 뭐 얼마 전에 그 장동혁
네. 빠졌지만 장동영 당대표는 빠졌지만 어쨌든 여야의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가 그렇죠. 있었죠. 오찬 자리가 네.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이제 개혁 그 과제 안에서는 여러 저항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 범진보라고 하는 곳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해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저항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국민의당에서 작은 당에서 이 망하기도 해본 경험이 얼마나 뛰어난 경험이었는가 네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합당도 해봤고 분당도 해봤고 개파 싸움도 해봤고 뭐 당이 망하기도 해봤는 예. 이 거의 뭐 당으로서는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어려움도 이제 예측이 됐고 또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성을 갖다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그때 당시도 호남을 기점으로 했던 국민의당과 이 민주당과의 대립 관계도 굉장히 이제 비슷했거든요. 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때는 이제 뭐 국민의당은 호남당으로서 반문을 아예 명백하게 설정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 형제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분위기는 다르지만 사실상 그 현실 정치에서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 정치에서 이 소수 정당이요 선거에서 살아남는다라는 차원은 정말 어려운 겁니까? 네. 겪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구조적으로 힘든 것이지. 그러니까 그 JP의 그 3당은 가능은 합니다만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리더십이 되게 공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이 딴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선거 한 번의 승리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승리로 그게 도취돼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좌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생각하고 JP가 그래도 오랫동안 3당을 유지를 했던 것은 자기 정치적, 그러니까 대한민국사의 이제 정치적 지위나 현실이나 이런 걸 명백하게 파악을 했고 그 오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힘이 좀 굉장히 오래 17년 동안 유지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러지 않죠. 그 뒤에 나왔던 이제 3당의 뭐 그 분들은 약간의 일회성 그리고 이벤트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정치한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를 많이 봤다라는 것이죠. 네. 그 이제 지금 댓글창에서는 뭐 이제 굉장히 비토의 목소리도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이제 이게 오늘 오전에 불거진 이슈라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이제 궁금한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청와대랑은 상의가 된 것일까 이 부분인데 청와대는 오늘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보고 있고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 그간의 진행 상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뜻이었냐라고 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강유정 대변인은 재선에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기도 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라고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에 대해서는 이제 강유정 대변인 이 논평만 봤을 때는 브리핑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봤을 때는 여태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모르고 있었고 청와대와도 이제 청와대도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약간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와 조국 이 당대표 세 사람의 교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지보다는 그런 방향성이 맞다라는 컨센서스가 세 분한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그 정청래 당대표가 먼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막 조국당한테는 뭐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이제 뭐 또 민주당 오랜 지지자분들은 또 막 이제 반발을 하시고 한 텐데 사실상 이렇게 던져놓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상황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그 M&A도요. 작은 회사가 예. 큰 회사에 당장 이쪽 기회 같지만 들어가서 희석되면은 정치적 힘은 사라져요. 조국 혁신당이 밖에서 갖고 있는 힘은 이 그 날카로운 첨점 같은 그런 힘인데 뭐 그 개혁 윤석열 3년은 너무 그렇죠. 길다 이런 어떤 뭐 그렇죠. 세빙선의 역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네. 주제로 사실 민주당 안에 있었다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그 조국 혁신당의 이제 외부에 또 호남이라는 그 개혁적인 그 아예 정치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뾰족한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당 안으로 이제 유입이 돼 버리면은 사실 그러면은 이제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구리라고 네. 예, 소어를 쓰면 이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해운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어떤 그 이슈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가장 이제 예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진이죠. 본진의 그 민주당 본진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이런 어젠다에서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은가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조국 대표는 그러니까 그 뭐 꽃놀이패 지금 당장 꽃놀이패인데 장기적 미래에서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조국 당대표가 정치인으로서도 특히나 지금 원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에 뭐 부산에 뭐 보궐이 난다라고 하면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제 출마할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의 이익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이익은 있을지 모르겠으면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 당을 갖다가 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러니까 독보적인 어떤 뭐 정치인 어떤 리더십으로서 조국이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의문이 있고 근데 이제 대신에 정청래 당대표는 어쨌든 호남 선거를 지면 큰일 나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은 어젠다들이 호남에서 실제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가보면 굉장히 이제 물 밑에 있는 그 민심들이 조금 많이 이제 약간 좀 경고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호남도 그다음에 그 뭐 전국에 있는 주요 이제 거의 2018년 네. 이상의 결과가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판단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이 야당으로 존재할 때보다는 차라리 여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어떤 통일된 정리된 목소리로 본인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게 전략적으로 더 나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인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은 다 비례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 이 플래카드를 보면은 이제 강선우 비방 뭐 이런 것도 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같은 민주당이면 안 걸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것들이 이제 좀 불편하긴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내에 어떤 지금 뭐 그 비례의원들은 사실상 거의 뭐 모든 지역을 그 민주당이 다 거의 180석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지역에서 내려가서 이제 플래카드 걸 공간은 없을 것이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도 해줬고 그다음에 합당도 해줬어. 이러면은 저쪽 그 안에서 하나의 개파 형성도 힘들 것이다. 이 민주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다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개파 형성이 안 될까요? 조국계 해가지고 뭐 있지 않을까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차기 구도 형성에서는 조국 대표가 이 한 번을 더 거치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어떤 그 개파의 수장으로서 민주당 안에서 이거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작년에 그 원사이드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 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거의 친명인 거죠. 거의 180도 다 이제 친명인 거죠. 이게 지금 친청이다라고 갈등한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이번 세 명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파성을 띌 수는 물리적으로는 없다. 그리고 지금 뭐 지금 그 비례의원들도 조국 혁신당 비례의원들도 사실상 뭐 이렇게 뭐 박은정 의원이나 이렇게 말고는 그 지역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판단하는 이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그 뭐 정청래 대표도 더 고수신데. 그래서 이제 사전에 교감은 있었을 수 있다. 다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늦어지면 경선이 있고 이제 네. 2월이지 않습니까? 2월 있고 그럼 경선이 있고 그럼 조국 혁신당도 예비 후보들을 등록해 놓는 그 순간부터는 더 못해요.
그러면 그 아예 분리해서 싸우다가 이쪽도 민주당도 여기서 이제 예비 후보를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등록하게 되면 이쪽은 더 거품 물고 불가능하고 반대로 이제 그 조국혁신당도 그 조그마한 당이지만 거기 안에서 지방선거 준비한다고 예비 후보 등록하면은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인 거다. 근데 이제 그 2026년 6월까지 가기에는 뭐 검찰 개혁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 외교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지금 뭐 특검 상황, 뭐 강선우나 뭐 당내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이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6개월은 이제 앞으로 6개월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제 약간의 교감은 하지 않았나라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최고위원들이랑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긴급 기자회견 갖기 전에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나 봅니다. 네. 이제 이 자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당 이야기를 꺼냈는데 여러 최고위원들이 이거 정하려면 6월 지방선거를 끝나고 논의할 일이다. 이게 오늘 오전에 JTBC 단독 기사로 나온 내용입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JTBC에게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이른바 친청 최고위원을 제외한 다른 최고위원들은 합당을 반대했다.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을 하면 민주당 지분을 일부 내줘야 하는데 전략적 실익이 전혀 없고 이러다가 오히려 보수 결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번 합당 제안의 본질이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의 표를 흡수해서 당권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 저번에 한번 부결이 됐었는데 그 1인 1표제가 다음 전당대회 때 적용이 되면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당원들의 표를 노리고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설명이 이제 제가 지금 JTBC 보도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제 개인 방송에서 정치 본색이기 때문에 그쵸. 정치권 짬밥이 있는 다 겪어본 조성은 작가에게 그 산전수전 다 겪어본 입장으로서는 제가 이제 7월 달입니다. 7월 달 제 방송에서 정청래 대표가 60% 이상은 다 득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의원들이 뭐 150명이 박찬대 의원을 뭐 지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선거는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뭐 친청이냐 친명이나 저는 그 지도부가 그 메시지를 했던 그 지도부는 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낸 한 최고위원이 굳이 지금 친청, 프레임을 씌워서 친명 이러고 뭐 연임 이런 주제를 자기가 들고 오는 건 반대하는 입장에서 들고 오는 건 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숨겼어야죠.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못 그러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금방 이제 속을 보였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거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요.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연임을 마음먹으면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냥 지금 다시 돌려도 연임을 할 거예요. 6월 달 선거 끝나고 다시 연임 투표를 해도 연임할 거예요.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뭐 의원들은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요번에 이성윤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사실 우리 뭐 스픽스 대표님이나 여러 분들한테 순서를 이제 말씀드려요. 1등 강북구 할 것이다. 2등은 이성윤이 할 것이다. 3등은 이건데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어요.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서 그게 이제 제가 무슨 찍어 맞춘 게 아니라 권리당원들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여론조사도 압도적 1등 이성윤이었어요. 그러니까 4등을 중앙위원회에서 4등을 했던 사람을 1등으로 올린 정도의 지지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청래도 아니고 개혁을 하라. 그리고 옛날에 이재명 다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이고 이게 다 유지가 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분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칭 친명이라고 하는 직통 명통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약간은 좀 뭔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정청래를 밀 일은 없죠.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있는데 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권력이라는 특성이
굉장히 친한 사람들도 막상 내가 주도권을 갖고 오는 그 순간에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양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형성군들이 포기를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그 연임을 한다? 그러면 대권을 가겠죠. 그러면 조국 대표는 대권 안 갑니까? 그래 여기에서 뭐 김민석 총리는 또 안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이거는 뭐 조국 대표가 들어오기 때문에 1인 1표제 갖고 그 사람들을 갖다 표를 얻어서 정청래가 연임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기가 지금 최고위원이야. 그럼 의원들 아닙니까? 그럼 자기는 여기 당내 기반이 없는 사람, 저는 누군지 대충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이 상황을 별로 이제 유리하게 끌지 못한다. 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환영을 하고 이게 그냥 외부에서 이재명식 개혁, 이재명식 안을 모두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힘을 190석 갖고 가는 거예요. 190석을 역대 최고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를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국 대표는 자신이 보여줘야 되는 개혁성을 당내에 지금 원내가 아닌 상황에서 막 그런 걸 주장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원내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4개월 정도 조용히 안 하면 공천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 뭐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이랑 교감이 없이 최고위원회도 그냥 아침에 던지면서 바로 기자회견한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이런 제안을 왔을 때 뭐 여러모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수동적인 상황일 것이다. 지금은 이 상황을 필요한 거는 저는 민주당이다라는 입장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성윤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정청래 조국혁신당의 합당 전격 제안하면서 이제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라면서 이제 이런 워딩을 남겼네요. 적어도 그 JTBC와 인터뷰한 최고위원은 이성윤 의원은 아닌 것 걸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국민의당 때 공천심사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작은 당은 정말 좋은 사람이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방선거 후보를 이제 그 작은 당에서 했을 때는 경쟁력이 있어 보일지라도 큰 당이 오면은 아예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비 경선 후보도 다 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제일 속할 것은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분 같은 거 없습니다. 나중에는 저희도 이제 뭐 여러 당을 붙였다 뗐다고 다 해봤는데 합당할 때는 반반 줄게 뭐 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결국은 여기는 거의 뭐 9대1 뭐 10대1 정도의 규모이고 의원 수만 해도 그 정도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당의 규모로 봤을 땐 여기 500만 명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한 30-4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미래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속 터진 소리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요. 박지원 의원도 찬성한다라는 페이스북을 남겼더군요. 이제 아무래도 호남 기반으로 또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조국 대표의 화답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가 이제 호남당을 해봤어요. 호남당을 해봤는데 지금 호남에서 갈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사실 전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의당을 그때 그거 없이 다 흡수를 할 수 있었다면 이게 저는 5년 만에 정권 내줬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사실 100% 호남 민심을 다 흡수를 했다면 흡수를 하고 이탈할 수 없게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디냐 이제 이번에 윤석열도 호남 뭐 주승용 의원 이쪽으로 오셨구나. 이제 막 박주선 뭐 김동철 등등등 중요했던 이제 광주 뭐 호남의 의원들이 절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호남에서 역대 득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것만 우리가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어도 사실 0.7%로 정권 안 뺏겼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 이런 걸 쭉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 박지원 대표님이랑은 저도 오면서 이렇게 뭐 페이북 글을 남겼다고 했는데 같은 당을 해봤잖아요. 대표님이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당 대표 때 제가 최고위원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봤던 광경들이 아마도 그게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개혁들 그리고 이 이탈 없이 보수는 결집하기 어려워요. 근데 중간지대로 해서 그 민심이 민주당이 완전하게 호남이 흡수되지 않으면 어느 사건이 터져서 어떻게 갈지 모른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있고 차라리 그런 조국 혁신당의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뭐 한동훈이나 아니면 이준석이나 이쪽이 이제 못 합칠 거다. 왜냐면 거기 밖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분리시키는 데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랑 합당을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당대표한테는 유리할 거다. 자, 그럼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쪼개서 크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합당을 한다라는 건 인적으로도 합당이 되는 거고 세력이 일단 좀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같이 딸려올 수 있는 게 리스크가 같이 딸려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한 리스크건 아니면 그 조직에 맞습니다. 해당하는 리스크건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오늘 제가 온라인 민심을 좀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이건 제대로 해결 안 됐는데 본인의 당에 대해서 해결도 못 된 것들이 이제 민주당 안으로 또 왔을 때 하나의 리스크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직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정책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보안 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안을 했는데 만약에 또 이제 조국 혁신당의 뭐 또 이제 강경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예 그거 자체 논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 보안 수사권에 대한 거는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리스크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당에서는 이게 핸들링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합당을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은 한 건지 네. 이 차원에서 일단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또 다른 차원은 잠시 후에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네. 그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축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선우나 김병기 사태보다 더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나 저기나 사건이나 네. 어떤 당이든 문제는 생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정치 전체를 좌우할 정도의 사건들은 아니다. 이거 왜냐면은 그 휴먼 에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해결하고 잘 정리하고 또 이제 뭐 피해자들이 있는 어떤 그런 뭐 사건들이면은 잘 이제 해결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나 그 개별 사건들 때문에 이 큰 정치적 합의를 이룰 것에 방해될 건 아니다라는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인적인 리스크나 이런 거는 그냥 그거예요. 그냥 당원들 이쪽 당원 저쪽 당원 그냥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요소지 정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저는 보안 수사 요구권조차도 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좀 비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합당이 되면은 이런 목소리에 저지 자체도 못 하겠구나라는 저는 오히려 걱정이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만약에 뭐 김용민 의원, 뭐 법사위 의원들이 야당 의원이었다면은 더 크게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 안에 있고 이러니까는 그 어느 수준을 못 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의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 다 편입돼서 여기서 정치 계속 하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사실상 어떤 개혁이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옳지는 않아요. 저는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여기 정말 우리가 결국은 이재명 정부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개혁에 도달을 하려고 한다면은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 공간이 밖에서 자신들은 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선거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조국 혁신당이 막 개혁적으로 간다고 하면 미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정치적 자기가 재선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할을 정치적으로 함으로써 개혁을 성공시키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제가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조국 혁신당의 미래는 조국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아남느냐에 온전하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폄하하는 개인 의원들 영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근데 이 만약에 친윤 범죄가 없는데 아직도 그 안 자르면서 그런 것들 계속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이혜원 같은 것도 또 나중에 이혜원보다 더한 걸 또 장관될 거야. 이럴 때 야당에서 아예 부재를 해버리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190석을 일괄되게 조용히 하고 싶은 느낌을 저는 좀 받았다.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 말 그대로 네. 그 차원에서 본다면 네. 지금 우선순위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좋은 시나리오일 네. 것이다. 제가 네. 판단을 하는 거는 그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합당으로 끌려 들어가면은 제가 이거 망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 당을 하고 어떻게 망했는지, 뭐 하면서 싸우는지 망했는지,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어떻게 자기들끼리 무너졌는지도 다 봤기 때문인데, 그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해서 얻는 이득들은 이름이 그래도 남는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그냥 없어지는데 안에 있으면 의미 있는 그러니까 다음 총선 공천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이든 어쨌든 미래 안에 민주당이라는 큰 집의 자손이 된 거다라는 그런 안정감 말고는 없을 것이고 사실 근데 국민의당에 있다가 지금 그 어디죠 그 민주당에 뭐 여러 이제 대선 과정에서 돌아가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도 자리 못 잡아요 결국은 다 이제 다 없어지고 일반인 됐어요. 당직자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태, 이현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만 그 외에 당 쪽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다. 근데 조국 대표가 저는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 위해서 조국 대표 빨리 사면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왜? 빚을 져버려야 대항하기 어려우니까. 네네. 만약에 계속 그 조국 대표가 계속 감옥에 계셨으면은 얼마나 큰 그 힘을 갖겠습니까? 그 정치적 힘을 제한을 해라. 근데 들어와서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개혁들, 정부 주도로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원, 이제 두 번째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면 이제 프레임의 차원입니다. 네. 뭐냐면 약간 이건 기술적일 수 있는데 벌써 이제 언론에서는 어떻게 프레임을 잡기 시작하냐면 이거 친명과 친문 간의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프레임도 있고요. 네.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이 뭔가 뒤에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 이런 약간 음모 조작에 가까운 그런 카더라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뭐 확인된 만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이제 돌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프레임을 어떻게 먼저 치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조성은 작가님이 얘기해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190석을 안고 간다라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다라는 프레임을 잡아주는 언론사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보수 언론사들은 이런 식으로 또 부추기겠죠. 친명과 친문 세력에 다시 뭐 재등장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마치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190석이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존재들을 다 파편화시키고 또 갈갈이 분열해 놓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지금 당적이 없습니다. 당적이 없고 저는 이제 관찰자로서 그리고 어떤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판을 보면은 그게 지금 친명 당인가요? 민주당이?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 판단하는 것이 친문 당이었고 친명 당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권리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렇다면 의원들이 다 150명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를 하고 뭐 친명, 뭐 직통 명통을 내세운 사람은 압도적 1등을 했었어야죠. 네. 그 안에잖아요. 그게 그러면 밖에 친문 세력들이 조국 당이 다 있고 그럼 여기 당 안에는 친문 세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퓨어한데 갑자기 그 무슨 뭐 마술을 부려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를 60%라고 이번에도 권리당원에서 그 뭐지 1, 2, 3등이 전부 다 이제 뭐 강덕구 의원은 사실상 굉장히 그러니까 뭐 모든 오랜 좋은 평가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딱 당에서 보면은 이성윤, 문정복과 이건태 뭐 이렇게 보는 그 판만 봐도 지금 권리당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끝나는 분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냥 그 사람을 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권력화하는 것이 지금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과거의 권력이 끝난 권력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거 뭐 손학규나 뭐 이런 사람들도 저한테 안 되지만 이미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뭐 박근혜 뭐 그 이명박 이런 사람들도 사실 그냥 뭐 말 한마디 해주는 정도지 그게 이렇게 그거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기 위해서 뭔가 이게 친문, 뭐 친청, 친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규정하는 네. 게 있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단호하게 지금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네. 근데 전 세계에 500만 명 이상의 그 당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하는 당이 중국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민주당이 얼마나 뛰어나고 굉장히 역동적인지를 그 스스로들이 굉장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친문 일색 당이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다 이어왔던 그 대다수가 뽑아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90%로 후보가 된 거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언론들은 그 갈라치기가 기사가 네네. 많이 나오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190석을 조용히 하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최소 2, 3년은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저는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을 것 같고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예요. 왜? 밖에 소리가 줄어들었네. 그러면 저는 더 이제 혼자 또 떠들어야 되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황을 정청래 의원이 계속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위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 그래요. 단호하게 네, 얘기를 알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댓글로 그러면 당원들의 입장은 왜 안 물어봤느냐라는 이런 댓글들도 많습니다. 아마 전당원 투표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경종 의원도 합당은 당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조국 혁신당의 대답보다 당 내부의 대답을 먼저 들어주십시오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는데 네. 이제 당원분들은 좀 충격일 거고요. 당연하죠. 이제 추후에 투표에 붙여지면 그때 의사 표시를 할 터인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기술적인 해석인데요. 이게 던져놓으면 두세 달은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한테 만약에 내가 그 지방선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 어차피 M&A가 돼서 들어가요. 저쪽에. 네네.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이 후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선 시간이 갈수록 이쪽에서 뭐 전당원 투표를 한다, 의원들 의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절차들이 이렇게 쭉 하면은 예. 조국 혁신당만 속이 닳죠. 왜? 왜냐면 이쪽에서는 지방선거 준비도 못해. 예. 뭐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그 제안을 먼저 선제적으로 던져놨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논하는 싸움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국 혁신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그 차원에서 이걸 들여다보면 이 사안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 네. 추후에 나오는 것들을 또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보면 네.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시작과 함께 5천 선을 돌파하면서 한국 증시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박수를 한번 지수. 쳐야 코스피 지수 출범 46년 만에 이룬 대기록입니다. 정말 이 5천 지수가 넘는 걸 제가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보는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수치이기도 한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가 조금 이끌 측면이 있고 현대차, 자동차주가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면서 이 기록이 대기록이 달성이 됐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어마어마해졌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의 측면도 있죠. 호재가 있죠.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뭐 AI 뭐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우리는 육각형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된 국가가 이제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 그 수치를 상승함으로써 하고, 전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산업 이게 이 정도 발달을 하면서 정치적 영역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는 국가가 거의 제로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덴마크가 이제 얼마 되진 않지만 미국 국채 다 팔아버렸어요. 그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미국은 거의 지금 글로벌 경기는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엄청 리스키하죠. 네, 그래서 특히나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3, 4월에 제 그 방송 제목이 트럼프 전쟁이었어요. 트럼프 전쟁 때 뭐 이런 것들 한데 저 사람 땅을 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가 딱 적당한 크기에 딱 적당한 그 시장 규모를 가지고 굉장히 첨단 산업과 문화와 이런 영향력을 이끌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시장 수치가 반영되는 거는 정치적 안정성 때문이다. 그리고 저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판을 정리하는 이제 왜 좋은 땅에서 좋은 나무가 자랄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 고르기 작업을 6개월 동안 했고, 거기에 시장이 반응을 했고, 또 이제 저는 이번에 그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이제 뭐 SK 하이닉스와 이제 뭐 대장주 K자형 그 주가 형태다. 그쵸, 그러니까 양극화가 많이 된다. 그렇게 됐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민주정부에서 대기업과의 협업을 잘 해냈을 때는 전부 다 사상 최고치, 그때마다 사상 최고치 이 주가를 뚫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 경제적인 뭐 능력이나 판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배당 소득세 뭐 여러 세법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저는 올 한 해 안에 10,000포인트도 저는 10,000포인트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북한 리스크나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딴 데는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북한 없는 다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여기는 오래된 그 잘 관리된 그리고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걸 극복했던 그 힘을 계속 보여줬고, 이게 국민 전반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역량들도 높고 기업들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들을 사실상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서 더 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들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당시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 공약을 두고 굉장히 날석에 비판한 두 스피커가 있어서 그 영상을 다시 소환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바로 5천이 가능합니까? 저는 주식을 잘 몰라서. 저도 5천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자, 한 명은 이준석 의원입니다. 요 코스피 5천 지수 공약을 하니까 그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작전주 촬영하면서. 작전주에 지금 당해봐서 이거 뭐 주가가 그렇게 마음대로 들고 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취지고요. 또 한 명 진중권 그 석사십니다. 이분 이분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천 이거는 옛날에 이제 MB가 얘기했던 거고 뭐 당연히 지켜지진 않았고요. 어느 후보가 얘기했든 다 지켜지진 않았고 1000에서 2000 오르는데 18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2000에서 3000 올라가는데 14년이 걸렸어요. 그걸 갖다 임기 내에 뭐 분명히 공약이라는 건 임기 내에 할 것을 갖다가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 이후에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능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대책으로 나온 게 고작 뭐 자본시장을 갖다 좀 더 정상화하겠다,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걸로 물론 몇 %는 올릴 수 있지만은 그걸로 어떻게 5천까지 갑니까?
저는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에 나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저런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후속 코멘트는 있어야 된다. 그게 책임감 있는 자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아니 적어도 시청자, 청취자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본인이 그때 그 발언과 예측을 그렇게 했지만 아 이거 뭐 같이 축하할 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이게 마중물이 돼서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정도의 워딩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뭐 이제 과거에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별로 저 사람들의 반성은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저도 여기 이쪽 자리에서 맞은편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5천을 오히려 빨리 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만까지도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러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대외적인 상황들에 이제 갈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조롱을 받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코스피 5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축통화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결국은 이거 뭐 기축통화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장의 뭐 규모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는 사실상 가장 안정적인 이 통화가 이제 기축성을 가지는 그런 방향성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마 제가 이제 경제 관료라면은 이해용 말고요. 제가 경제 관료라면 아마도 지금 이제 많은 그러니까 그 국가들 뭐 일본이라든지 뭐 위안화나 뭐 엔화나 그다음에 이제 뭐 달러화나 네네. 뭐 유로화나 여러 이제 거기에서 이미 많이 투자가 들어왔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상 환의 정책에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이제 뉴노멀 어떤 그 스탠다드 형으로 이제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AI 시대, 뭐 그다음에 여러 이제 산업들, 그다음에 이 4차를 저는 거쳐서 저는 오히려 뛰어넘고 바로 5차 산업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비전을 전 세계에 제시를 하면서 저는 이제 뭐 통화성이나 우리나라 경제 자체를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준비가 됐을 때 예. 저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경제가 굉장히 그 주가는 단순히 보이지만 굉장히 튼튼해질 것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이게 또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재명 대통령이 5천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 상법 개정이라든지 맞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기에다가 이제 세제까지 지원을 하겠다 여러 가지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이런 결과물 5천 포인트가 넘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고 네. 그 방향성을 애초에 딱 설정을 한 거죠.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지난해 6월 23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차로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고 2차로 또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면서 이제 이사 선임할 때 집중 투표제 이걸 의무화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3차 또 상법 개정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오늘 이 5천이 넘어가니까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여기 위원들과 함께 뭐 밥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네. 그 자리는 이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던 거죠. 정말 이재명은 합니다의 그 어떤 차원에서 실질적인 작업들이 하나하나 빌드업이 됐었다. 네, 지금 해년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이제 책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지금 이제 절대 기간으로 6개월 정도를 이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가파른 오히려 그러면 1년을 네네. 딱 했을 때는 가장 그 너무 가파른 그 수치로 이제 그 1등이다. 전 세계 1등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보수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게 정치적 보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에서 이제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예. 제가 예측을 하면은 사실상 저는 코스피 5천까지 온 것은 저는 맨파워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정책의 이 반등도 이제 시작되지 시작도 않았다.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왜냐면 이 맨파워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저는 그 뭐 여러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혹평을 받고 이제 윤석열 때문에 이제 거의 죄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산이나 여러 가지들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때 풀어놨던 것들 지금 성과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까지 사실 잠재됐던, 그러니까 누르고 있던 것들이 맨파워로 이제 어느 정도 시장 회복성만 가지니까 5천원이 왔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 그 다음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전 뒷받침된다면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 안에 연 안에도 저는 최소 7천원 갈 것 같다. 최소 7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오히려 다른 나라 더 혼란해지면은 반사 이익으로 저는 만도 갈 것 같다라는 판단이에요. 이건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지금 1월 달이잖아요. 네. 1월 달에 6개월 동안 지금 거의 2배가 됐거든요. 2배가 뭡니까? 윤석열 계엄할 때 2,200이 됐었는데 지금 2배가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100%의 성장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총이 늘어나는 것도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이게 사실상 뭐 어떻게 이제 정책적으로 굉장히 유연해질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날아가니까 그렇죠. 연기 뭐 고갈된다, 그렇죠. 연기금 한다, 뭐 이제 뭐 그 계속 그 젊은 세대들이랑 나이 든 세대 갈라치게 했던 우리 이준석 후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주장했던 고갈설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망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잘 디자인된다면 이혜원 같은 사람 아니고 왜 그 사람 부정 축제하고 내부 정보하는 그런 사람들 빼고,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경제는 보수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깼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혜원이나 이런 사람은 장관 안 쳐가지고 이 성과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멤버로도 충분히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제는 민주다, 경제는 진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이제 아무래도 2030도 요새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곧버스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그들도 사실 지금 많이 극우화 내지는 보수화가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이득을 경험한 세대가 하나둘씩 그런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진보가 경제도 잘하는구나라는 인식이 넓혀질 수 근데 있죠. 지금까지 역대에 네 번째 그 민주 정부는 다 성장을 했어요. 압도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것도 되게 올드한 프레임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정희 때 프레임이에요, 거의. 근데 이제 그 인터넷 시대를 김대중이 열었고, 그 다음에 그 노무현 시대를 코스피를 열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위상을 엄청 격상을 시켰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거의 세계 탑 5로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계엄했다가 그 박근혜 탄핵당했지, 이명박 747 BBK로 그 감옥까지, 이런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저는 자부심을 경제적인 것도 진보 스스로가 뛰어나다고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이슈는 좀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정교 유착과 관련해서 글을 남겼는데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경선을 앞두고 입당한 19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신천지 신도였다. 그들의 몰표로 윤석열이 당시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더는 사실 새롭게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이 이제 뭐 그냥 예측이 가능한 이런 발언들,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은 작가만의 어떤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그냥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당이. 저는 왜냐하면 저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계속 이런 집단들을 갖다가 야당 취급을 해줘서 문제다라는 입장이고, 어디까지 가야지 정당 해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성호 장관이 내려오기 전이라도 그냥 빨리 우리 누구죠? 국민의힘을 그 정당해산 심판에 착수를 했으면 좋겠고,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검찰개혁 방해, 그 다음에 이제 이 야당의
누구죠? 이 국민의힘을 정당으로 인정을 해주고 저는 무지개 색깔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당 없어져야 된다. 이게 무지개색이고 빨간색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교 분리 헌법의 대원칙을 무시를 하고 부정 경선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란 선동을 하고 이런 집단을 갖다가 정치적인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이 정성호 장관께서도 그냥 빨리 그러니까 왜 없애야 저는 보수 정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라서 이런 게 없어져야 제대로 된 보수가 뜨는 거예요. 네. 이런 이슈, 그러니까 다양한 오늘 이슈가 터져 나와서 네. 사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계속 단식 중이지 않습니까? 맞아. 이거 진짜 웃겼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단식 8일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갔어요. 네. 장동혁 대표를. 그래서 그 모습을 일단 좀 보고 오겠습니다. 취미로 그린 걸 지금 너무 잘 그리셨는데.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간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 시절에. 그 영상 8일차 똑같은 날짜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이고 뒤에 부분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현재 8일차 똑같은 날에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좀 대비를 시켜봤는데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은 8일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꼿꼿하게 앉아서 이렇게 오고 가는 시민분들 그리고 다양한 인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잠깐 나왔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끝내라고 얘기를 해달라. 출구를 찾아준 것 같은데 단식의 끝을 문을 들고 온 거죠. 여기로 나가라. 여기 문 들고 이상구가 왔으니까 여기 여기다.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장동혁 바로 대표가. 기다렸다는 네. 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 보수 진영들 그러니까 뭐 박근혜 탄핵됐으니까 박근혜 씨죠. 그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피습당하고 네. 대전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대승을 했던 네. 그런 경험이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저렇게 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어떻게 윤석열이 돌아다니고 어저께 이승만 재판장이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23년을 선고를 하면서 그 읽어내려갔던 그 왜 이 민주주의랑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굳건한가를 국민한테 공을 돌렸단 말이에요. 일부 정치인들 계엄 해제를 하러 들어갔다. 대다수의 국민들 덕분에 이 민주주의가 지켜졌다. 니들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박근혜 돌아다니고 이명박 조언하러 다니고 저기 뭉쳐가지고 내란 선동하다가 어제 내란이라고 못 박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네. 여기를 정치 집단으로 저는 인정하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자존심 상해야 된다. 뭐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가치가 아니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참 이 보수 정당이 정말 제가 3개월을 있어봤어요. 다들 제가 오래 있었는 줄 아시는 제가 3개월 딱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딱 보는 거는 제가 느끼는 양당이가 민주당은 굉장히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대손손 조선시대 이전까지 명분이 제일 중요한 국가였어요. 국민이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명분이 동의가 되면 자기가 일부 희생하더라도 따릅니다. 납득이 되면 그 납득이 되면 내가 약간 손해 보더라도 가요.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그 길을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까지 발전을 한 근데 거예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특히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단 하나도 없잖아요. 없다. 명분이 단 하나도 없고 거기에 박근혜가 온 명분도 없고 거기에 지금까지 탄핵당했던 사람, 감옥 갔던 사람 이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사과를 했긴 했지만 윤핵관 앞장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윤석열이나 여기에 대해서 날선 비판이나 그 어떤 반성도 없이 그 기무사 문건도 박근혜가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단식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쌍특검법 수용하라라는 아니, 걸 그러니까 내세우는데 그걸 안 쌍특검-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자기들이 신천지랑 통일교랑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똥밭이에요. 똥이야. 온데 뭐 똥칠을 다 하고는 막 남한테 너 뭐지 먼지가 묻었다는 동, 너 정말 그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동 이런 소리를 하면은 우린 좀 웃기죠.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으로서도 참 초선인데 자기가 무슨 가치관도 없고 뭔가 이렇게 무슨 비전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오니까 얼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끝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서 끝내면 그것도 너무 웃긴 거 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단식했는 거 네. 자체도 사람들이 잊어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왜 했냐고.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되게 쓸데없는 짓을 하셨다라는 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픽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자동차 보험도 점검 한번 해보시죠. 요새 자동차 보험이랑 같이 운전자 보험도 많이 가입하실 텐데요. 나는 운전자 보험 가입했으니까 문제 없다? 아닙니다. 갈수록 매번 바뀌는 제도와 법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전화 한 통하면 해결이 됩니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1644-1226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비린내가 없고 맛있는 목포의 민어의 고장 목포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버릴 것 없는 민어를 보관하기 좋게 반건조 작업을 한 뒤에 개별 포장을 했습니다. 국내산 민어를 깔끔하게 세척, 손질한 뒤에 펼쳐서 말렸는데요. 기름두루 후라이팬에 그리고 석쇠에 올려서 구우면 정말 별미 민어구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민어는 끓일수록 깊이 우러나는 국물 맛이 일품인데요. 지리탕, 매운탕으로도 아주 제격이니까요. 보양식으로도 술 안주로도 으뜸인 민어 초특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추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